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역사에 보면은 나폴레옹만큼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죠? 뭐, 혹자는 나폴레옹 혁명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취하고, 그 다음에 유럽 전역을 갖다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어떤 희대의 영웅,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은 그 나폴레옹이 소위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유럽 대륙에 퍼뜨려 가지고 세계사적으로 어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뭐 그런 존재. 이 양극단의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계속 이야기할 때 역사라고 하는 게, 특히 전쟁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일으킨 원인하고는 상관없이 역사에 항상 생각지도 못했던 부산물이죠. 바이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나폴레옹이 일으켰던 그 짧은 한 15년 동안의 그 유럽의 전란이 사실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코르시카 촌놈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주류총으로부터 좀 벗어난 마이너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혼란의 시대에 자기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취 동기가 강했던, 키가 굉장히 158밖에 안 되는 단신의 어떤 독특한 어떤 인물이었는데, 그 혼란의 시기에, 짧은 시기에 이제 국가적인 영웅으로 확 드러나는 거죠. 이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반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에 반대하는 어떤 그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 이제 이때는 프랑스의 혁명을 제일 반대했던 나라가 어디라 했죠? 그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이죠. 왜 그러냐면은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 마리 앙투아네트인데, 그죠? 왕도 처형을 하고 그 자기 부인까지도 처형을 시키고 그랬으니까 소위 그 황제 중심의 절대 왕권을 지키는 보루가 사실은 오스트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혁명의 불길이 자기 나라로 넘어올까 봐 너무너무 초조하고 막으려고 했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 혁명 전쟁. 그래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 두각을 나타냈던 게 그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이탈리아 원정을 하면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이러면서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하면서 이제 결국은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자기가 이제 3인 통령정부의 1인자로 들어가고 결국은 국민 투표에 의해서 황제까지 이제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드러난 면만 보면은 독재자, 뭐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어떤 뭐 군사 지휘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좀 많이 안 나타나는데 프랑스에서 구현했던 제도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있는 각 지역마다 달랐던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로베스피에르 주도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미터법 있잖아요. 그게 그때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전 국민한테 적용을 시킨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이제는 이때까지는 지역마다 화폐 단위도 다르고 메타 길이도 다르고 이렇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거 갖다가 우리 프랑스 안에서는 이거로 도량형 통일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 프랑스 국민은 의무적으로 이 교육은 받아야 된다 하는 국민 의무 교육을 처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민 개병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초기에 우리가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을 볼 텐데 육군에서는 거의 무적이었거든요. 무적이었던 게 나폴레옹이 그 기동전, 그 신출기몰한 작전 이런 것도 잘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프랑스 혁명 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막 혁명 정신이 막 퍼져나갈까봐 주위 나라들이 이제 선전포고 전쟁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하고 전쟁이 붙었던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용군을 이제 모았다 그랬잖아요. 국민의용군. 그러다 보니까 마르세유 이런 데서 라 마르세이즈를 부르면서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자라면서 막 오잖아요. 이제. 그 국민의용군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18살 이상이 되면 프랑스 국민인 이상은 이제 의무적으로 국가의 군인으로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국민 개병제, 징병제를 세계 최초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들 왕정이나 이런 데서는 군사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왕실 중심으로 왕실의 재산을 써가지고 귀족들 중심으로 아니면 용병을 고용해갖고 싸우는데,
여기서는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은 이제 뽑아가지고 국가에 봉사하는 국민군이 되니까 수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원으로 동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때 싸우는 족족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사실은.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이때 이제 소위 국민의식이 생긴 거죠. 제가 말했던 이제 국민국가가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제 프랑스가 이제 혁명을 했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혁명이 일어난 나라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혁명을 일으킨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모두 프랑스인이야 하는 소위 국민적 자각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국민적 자각. 프랑스인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거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전 국민한테 동일한 어떤 세금 제도에 의해서 세금을 받는 체계. 그죠? 그러니까 국민 세금제가 이때 이제 만들어서 재원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지만 역사에서는 별로 안 하지만 제가 곰곰이 나폴레옹 전쟁을 보면은 이것도 결국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 재정이 탈탈 비어버렸다 그랬죠. 이제 미국 독립 도와주고 말하면서 돈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돈이. 너무 재정이 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혁명 정부가 했던 게 뭐냐면 교회 재산을 다 압수해가지고 교회 재산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어요. 그 새로운 화폐.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화폐 가치가 안 되고 이래 됐는데 그래서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한번 힘 모아가지고 가고 저 돈이 많은 게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덜란드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있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은행을 털자.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자체도 내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이런 정비를 했지만은 다른 나라들 좀 털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못 살게 된 우리나라 하자. 그 요인도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너무 나라가 재정이 빈약했었기 때문에. 그런 침탁 의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역사에 남는 아주 큰 그게 이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을 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법전. 그게 이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 현대 법의 토대가 된 것들인데 여기에서 규정을 한 게 법 앞에 모든 만민은 평등하다. 소위 프랑스 혁명 정신을 담아낸 거죠. 귀족, 이런 신분제 이런 거 없고 동일하고 그 이제 규율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담아낸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소위 중앙은행이라는 걸 만들고 국민화폐를 발행을 하고 하면서 경제를 굉장히 튼실하게 잡아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때 또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 하면은 가톨릭과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정부가 상당히 실패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로베스피에르나 뭐 당통 마라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계몽주의, 합리주의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소위 종교를 부정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거는 신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합리주의 이성 자체가 신이다. 이래갖고 로베스피에르가 앞에 나서서 내가 신의 대리인이다. 신이란 거는 이제 우리 과거의 종교는 없다. 이제는 소위 인간의 이성, 합리라고 하는 신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가톨릭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소위 재산도 몰수하고 이러면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그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 그게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이제 가톨릭을 믿었던 그 지방의 농민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혁명 세력에 반발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태라는 데서는 큰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너무 탄압했던 혁명 정부의 그걸 봤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가톨릭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과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이제 관용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 이후로 계속 가톨릭 국가로 가게 되는데 아주 지혜로운 정책을 한 거죠. 가톨릭하고도 화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정을 갖다가 굉장히 안정을 시킨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가 저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잔다르크가 국민적 영웅으로 부각된 게 이때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제가 자랄 때 그 이순신, 성웅 이순신 뭐 이런 분들이 국민 영웅이 된 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하고 이럴 때 이제 뭔가 우리 정신을 하나로 모으기에 필요한 분으로서 이제 그때 기억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폴레옹도 이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프랑스 국민으로서 하나 된 그에서 우리의 과거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로 뭉쳐줄 어떤 하나의 인물로서 잔다르크를 찾아낸 거죠. 백년 전쟁에서 백척간도에선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한몸 불살은 잔다르크 내세우면서 자기의 명분도 세우고 이러면서 소위 이제 이런 제도들하고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인이야라고 하는 어떤 동질적인 어떤 자각심 이렇게 하면서 국민 국가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전쟁을 이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뛰어난 전술가이기도 하고 야망가이기도 하지만은 뛰어난 아주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일으킨 전쟁이 이제 이집트 원정입니다. 이집트 원정. 왜 이집트 원정을 갔을까? 왜 갔을까요? 1700년대 제가 일어난 전쟁들을 그때 간단하게 한번 설명했었죠. 에스파니아 왕위 계승 전쟁,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그 다음에 북방 전쟁 이런 거 했는데 그거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뭐 여러 요인에 생겼고 싸움의 그 대상들이 서로 바뀌기도 했지만 공통적으로 했던 게 그 속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의 싸움이었다고 그랬죠.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 전쟁에서 전부 다 프랑스가 다 졌다 그랬죠. 이제 영국이 다 이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해외 식민지나 이런 데서 영국의 패권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잡고 나서 제일 눈에 가시가 어디입니까? 영국이단 말이죠. 영국. 왜 이집트 원정을 갔느냐? 영국은 아까 제가 산업혁명 이야기했지만은 영국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는 젖줄이고 했던 게 인도단 말이에요. 인도. 그럼 인도를 가기 위해서는 영국에서는 항상 이집트를 거쳐서 인도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의 교두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간 겁니다. 이집트 원정. 이집트 원정을 가가지고 이제 피라미드 앞에서 딱 찍은 거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그림이죠, 당연히. 이 사람만큼 자기 그 이미지 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항상 옆에 그림 그리는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쫙 그림 그리고 했는데 이제 원정을 해갖고 이제 대성을 거두죠. 그러면서 이제 피라미드 앞에서 자기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처음에는 이기는데 이제 영국이 강한 게 뭡니까? 해군이 강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소위 넬슨이 이끄는 이건 트라팔가 전쟁하고 상관없이 넬슨이 이끄는 해군이 이집트 앞으로 지중해 와서 이제 봉쇄 전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고 여기 이 전투에서 이제 자기 혼자만 병사들 거기 남겨놓고 자기 혼자만 탈출해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소위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황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첫 원정은 이집트였고 뭐 실패로 사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가 이제 세계사적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이제 나폴레옹이 원정을 가면서 군사들만 데려간 게 아니라 각종 학자 뭐 이런 사람들 다 연구가들 데려가 가지고 발견한 게 뭐다? 로제타서.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 사실은 제일 고대에서 찬란했던 문명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집트 문명이 너무나도 찬란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자가 뭡니까? 상형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 근데 해독이 안 됐던 거예요. 해독이 안 됐는데 그때 가서 이 소위 로제타석이라는 걸 가지고 오는데 여기가 이제 글자가 세 종류로 이제 상형 문자, 그때 당시에 히랍 문자,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쓰는 문자 이렇게 돼 있던 걸 이제 처음으로 발견해 가지고 와서 이걸 이제 해독을 해내면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이제 해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문명이 이제 그때부터 발굴이 되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원정을 하고 와서 이제 황제를 하면서 이제 유명한 그림이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굉장히 상징적인데, 자기가 이제 황제의 즉위를 하는 거죠. 사실 가톨릭아가 화해를 했다 그랬죠. 화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교황이 있는 어디죠? 로마로 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완전 슈퍼 파워가 됐으니까 교황을 오라 그랬어요. 이제 파리로. 그래서 교황이 이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이죠. 이 누굽니까? 네, 조세핀 잘 아시네요. 왕비. 교황은 그냥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 절대 파워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왕관을 썼는데 이걸 교황이 써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썼어요. 교황이 자기 아래다 이거지. 네. 와서 그냥 관람만 해라. 그러면서 자기 왕비한테 왕관을 자기가 씌워주고 있는. 상징적으로 이제 그런 걸 자기가 교황을 넘어서는 슈퍼 파워가 됐다. 라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세리머니를 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를 쭉 해오면서 소위 왕관을 받았던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중세시대 때 칼 대제, 이제 사르마누라고 하는 칼 대제. 그 다음에 솔로몬 황제가 됐던 오토 대제. 그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교황이 보는 앞에서 황제가 됨으로써 내가 소위 샤를마뉴, 오토 대제 이런 사람들을 대신하는 아니면 이제 더 멀리 가서 최초의 황제를 자청했던 사람이 로마 시대 누굽니까? 시저이죠. 시저, 케사르.
늘 계승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제 전 유럽을 내가 통치하는 하나의 황제다라는 걸 이제 만방에 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베토벤이 지은 교향곡 중에 영웅이라고 있죠. 영웅 몇 번이죠? 3번. 원래는 그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의 자유정신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존경을 했고 그 작품을 지었다고 하는데 1804년에 이 사람이 황제에 취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해가지고 이름을 그냥 영웅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에로이카. 원래는 이 나폴레옹이 헌정하려고 그 작품을 지었는데 황제에 취임하는 거 보고 바꿔가지고 에로이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여튼 황제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프랑스의 이제 제1제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럽의 그 나라들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뭐 연전연승이죠. 연전연승.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나폴레옹 그러면서 우리 그 옛날에 이발소나 이런 데가 많이 추천하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제 알프스를 건너서 오스트리아 침공하러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타고 알프스를 건너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실제는 이런 조그만 나귀를 타고 건넜대요. 이게 실제인데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떤 이미지 정치를 한 거지. 이제 자기를 이제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멋있잖아요. 그 이제 나폴레옹이 그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육군에 있어서는 하여튼 최고였거든. 싸우는 전적 이겼던 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징병제, 끊임없이 보충이 되는 젊은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잘했던 게 그 밑에 직원들이 아니라 군사들 동기부여를 잘했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알프스를 넘으면서 저 알프스를 넘어서 우리가 달성하면 너희들에게 원하는 소위 포도주와 달콤한 것들이 다 있다. 해가지고 정말로 전쟁에 승리하면은 그 군사들한테 엄청난 걸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전에는 군인에서 장교들은 주로 귀족들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그 평민들이 된 그 군인들한테도 장교 신분을 주고 막 그 올려주고. 그래서 그때 이 나폴레옹 휘하의 병사들에 있어서는 장교들이 상당 부분이 평민들이 담당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우리 프랑스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의식이 있었고, 내가 잘하면은 과거 귀족 밑에서 살 때와는 달리 내가 장교도 될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성취 동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잘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전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지휘관 노력도 있었고 그런 제도 시스템을 잘 가져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육지를 이제 싸우기도 하면서 이제 이 나폴레옹의 머리에서는 항상 영국을 쳐부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거죠, 이제 영국을. 그래서 이제 영국을 이제 쳐부숴야 되겠는데 한 번 이제 그래서 이제 해전으로 이제 붙게 되는 게 1805년에 그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트라팔가 해전. 근데 이제 어디가 이겼습니까? 영국이 이겼죠, 이제. 영국.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트라팔가 해전이 1805년인데 우리 아까 앞 시간에 했었던 1805년에 영국은 어느 시기였죠? 1760년부터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절정기에 따르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력이 엄청나게 강성해질 때예요. 안으로 산업혁명을 이루고 물산이 막 일어나고 힘이 많고. 그래서 영국이 이때 다 이겼던 거는 우리가 다시 또 동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국력도 세졌고 경제력도 세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낮은 금리로 국채가 발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다른 책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 아주 뒤에서 활용을 했던 금융 전문가가 누구냐면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대인의 최고 금융 가문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는 이때 그 형제들이 한쪽은 독일에 있고 또 한쪽은 영국에 있고 또 한쪽은 프랑스에 있고 그러면서 국가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라는 게 엄청난 물자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영국에서는 그때 국채 발행해가지고 전비를 마련하고 프랑스도 뭐 돈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 속에서 적절하게 하여튼 돈벌이를 잘한 가문이 로스차일드. 이때 엄청나게
큰 금융 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동시대라는 거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날 때 이제 이런 대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나폴레옹 전쟁. 근데 이제 1805년에 이제 사실은 해군만 이제 영국의 해군만 잡으면은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이 영국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국을 지켜낸 이제 영웅이 이제 바로 넬슨이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이제 영웅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사람을 진짜 영웅으로 생각하고 그 트라팔가 광장에 가면 엄청나게 높은 그 기념탑도 있고 그랬는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너무나도 그 이순신 장관하고 비슷한 게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기고 그 자리에서 이 양반도 죽습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은 우리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무슨 말을 남기셨죠? 나의 죽음을 절대 알리지 말라. 이 양반은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남기셨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국을 나폴레옹으로부터 지켰죠. 안 그랬으면 그 나폴레옹 군대의 힘으로 영국이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 트라팔가 해전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그 지중해 입구 있잖아요. 그 지브롤터 있는 거기 트라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까지 이기려고 했는데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제 영국이 이기면서 이제 소위 영국은 포기하면서 이제 대륙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소위 했던 게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걸 갖다가 이쪽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제 짐으로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포기하고 이쪽에 대륙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뭐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다 먹고 있었는데 여기 침공해서 이기고 이쪽으로 또 가서 침공해서 이기고 뭐 다 가는 데마다 연전연승. 이때 이제 국가 체계가 여기 이제 아우르는 오스트리아, 여기에 프로이센 뭐 이래 있었거든요. 여기 에스파니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소위 에스파니아도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나폴레옹이 내렸던 게 뭐냐면 얘들은 이제 전쟁으로 이기는 걸 이제 실패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얘들을 이제 엿먹이겠다고 갖고 내린 정책이 뭐냐면은 대륙 봉쇄령. 그 뭐냐면은 이쪽 대륙하고 영국하고 교역을 아예 못한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영국은 이게 산업혁명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엄청난 공산품을 유럽 대륙으로 왔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농민들 다 도시로 가고 그랬으니까 뭐가 필요했습니까? 곡물. 식량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이쪽 유럽에서 이쪽에 식량 공급해주고 공산품 팔고 이렇게 이제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걸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절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폴레옹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게 이제 영국이 하던 그 공산품 공급을 이제 프랑스하고 해라 하고 이제 이쪽을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영국이 그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고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얘들의 그 아시아 식민지 침탈 이런 여러 가지를 볼 텐데 이때 얘들이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또 적극적으로 오게 된 이유가 이 대륙 봉쇄령의 영향도 있었다는 거죠. 유럽이 막히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서 이제 아메리카, 아시아 쪽에서 더 개척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제 대륙 봉쇄령이 오래 가다 보니까 영국은 이제 그렇게 견디는데 이쪽 나라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공산품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이걸 뚫고 지키지 않고 이쪽하고 밀무역을 했던 데가 이제 포르투갈, 에스파니아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여기를 침략을 해서 정벌을 하게 되는 거죠, 에스파니아. 처음에는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폴레옹 군대를 굉장히 환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왕과 귀족들의 그 압제에 살고 있는데 프랑스 혁명 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제 에스파니아를 정벌하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누구를 왕으로 시킨다? 자기 형을 갖다가 왕으로 앞에서 엄청나게 압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때 포르투갈은 겁이 나고 왕실이 어디로 도망간다? 브라질로 도망가가지고 브라질로 완전히 망명을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제? 고야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프랑스군이 이제 에스파니아로 침범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학살하고 이러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폴레옹 이러면은 이제 우리의 해방자, 혁명의 전사 이렇게 환영을 했었는데
에스파냐에 가갖고 자기 형을 갖다가 황제로 앉히면서 엄청난 압제를 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소위 처음으로 게릴라전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때 말도 처음 생겨나고, 게릴라전이라는 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작은 전쟁. 그러니까 소규모로 지형에 숨어 다니면서 기습으로 공격하는, 이제 이때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이처럼 국민 국가의 의식, 소위 민족주의의 의식이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그 맛을 이제 다른 나라들이 보면서 스페인 사람들도 이제 이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압제를 하면서 스페인 사람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나폴레옹의 몰락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스페인에서 대륙 봉쇄령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봉쇄령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던 데가 어디냐면은 러시아였거든,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이제 곡물 수입을 하고 여기가 기반이 없으니까 공산품을 영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데 막아놓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또 이 나폴레옹 말 안 듣고 또 몰래 밀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안 되겠다. 이쪽을 다 먹었지만은 러시아까지 원정을 가야 되겠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20만 투입을 했다가 그 사람들을 파고해갖고 40만에 한 60만의 대군이 러시아 공격을 하게 됩니다. 1812년에. 성공했습니까? 이때까지 러시아는 소위 들어가면 다 지죠. 제일 처음에 졌던 데는 북방전쟁할 때 스웨덴이 들어갔다가 얘들의 전략은 뭐냐면은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자기네들은 도망가요. 초토화 시키면서. 그러고 나서는 들어오면 여기가 엄청 긴데 겨울이 되면 엄청 춥잖아요. 이제. 그러면 추위에 적응이 안 된 애들이 적응을 못 해갖고 어려울 때 그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한번 실패했고 이때 이제 나폴레옹이 또 한번 실패를 보기도 또 한번 크게 실패를 누가 보죠? 2차 대전 때 이제 또 독일군도 이제 큰 실패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가서 뭐 모스크바까지 거의 무혈로 막 그 일사천리로 진공해갖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수도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물자하고 다 빼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서 겨울은 맞았는데 병사들 먹을 거는 없고 너무 춥고 이래가지고 이제 퇴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또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 60만이 갔는데 거의 다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뭐 이래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10만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재밌는 그림이 이게 영국 신문에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썼냐면은 러시아에는 유명한 장군이 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 뭐 걔들이 잘 싸우는 건 아닌데 이 그림도 너무 재밌게 잘 그렸잖아요. 추위를 나타내는 소위 제너럴 프로스트. 프로스트가 이 얼음 설이 이런 거잖아요. 소위 동장군이 있다. 동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나폴레옹이 이제 군사들 소위 이제 패잔병들 몇 명하고 이제 이렇게 퇴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면서 이제 아무리 그 징병제로 그 계속 그 젊은 군인들을 한다고 하지만 60만에 거의 50만 이상이 죽어버리고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란 게 뚝딱뚝딱 기계처럼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병사들도 소진되고 힘도 빠지고 하면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지면서 이제 파리까지 함락이 되고 이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어디로 갑니까? 엘바섬으로, 엘바섬으로 유영을 가죠. 엘바섬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이탈리아가 요래 있으면은 요가 코르시카잖아요. 코르시카. 여기가 어디예요? 사르데니아. 이죠? 요게 시칠리아. 이죠? 이탈리아 반도에. 장화처럼 생긴데 여기 그러니까 거의 이탈리아 밑에서 얼마 안 떨어진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면 이때 이제 나폴레옹을 너무 강하게 처단을 하면은 또 프랑스에서 들고 국민적 영웅이니까 그래서 좀 가까운데 살면서 편하게 하면서 상당히 그 돈도 많이 주고 호화롭게 해서 이제 가까운데 엘바섬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탈출을 하잖아요. 이제 가까우니까 탈출을 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뭡니까? 워털루 전쟁. 지금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에서 마지막 대회전을 붙는데 이깁니까? 집니까? 저죠. 져서 이제 나폴레옹 시대가 이제 저물게 되고 이 가깝게 해놔서는 안 되겠구나 해갖고 어디 두 번째로 보낸 데가 세인트헬레나. 여기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데 아프리카 해양에 엄청나게 떨어진데
여기 가서 6년간 있다가 위암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쓸쓸히.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돌이켜 보면은 참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는 덧없는구나. 내가 했던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은 내가 법전을 남긴 것이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서 1800년도 초에 완전 유럽 대륙을 갖다가 완전히 막 전란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했던 거죠. 그럼 이 전쟁이 남긴 그 유산은 뭐냐? 물론 혼란 속에도 있었겠지만은 소위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 정신, 소위 자유 이런 것들이 전 유럽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두 흐름으로 나타났냐 하면은 자, 프랑스와 같이 우리도 한번 돼봐야 되겠다. 프랑스에서 생겨난 혁명 이념 뭡니까? 자유. 소위 자유라는 개념이 이제 막 퍼지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스페인의 사례에서도 봤지만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소위 각 나라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일종의 침입자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프랑스에 대항을 하면서 무슨 개념이 생겨났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프랑스라는 애들은 자기네들 국민끼리 저래 모여서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쪽에 이렇게 압제를 가해오네. 이러면서 스페인의 의식, 소위 독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런 자기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이제 소위 자유라는 개념이 전파가 되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이제 시대 정신으로서 확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 역사에서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그 1806년을 우리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게 오스트리아가 그때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이 지역을 우리가 신성로마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신성로마. 그죠? 여러 가지 영방국가로 분리되어 있던 나라 지역. 지금의 독일 지역, 오스트리아 지역인데 거기에 황제를 계속 배출했던 데가 합스부르크가. 그래서 합스부르크가 이꼬르 신성로마 제국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폴레옹이 이쪽을 다 점령을 하면서 합스부르크가 자기가 이제 그 교황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소위 황제 대관을 받았잖아요. 근데 무슨 신성로마 제국이 있어? 무슨 합스부르크가야? 이러면서 그걸 다 없애버리면서 여기에 소위 라인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라인강이잖아요. 라인강. 독일의 라인 동맹이라는 소위 일종의 꼭두가시 정부를 만들어내면서 합스부르크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합스부르크가 이제 황제에서 떨어지니까 신성로마 제국도 거의 해체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라인 동맹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1806년에 이제 라인 동맹을 만들므로써 역사에서는 소위 합스부르크가가 해체되고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됐다라고 역사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소위 그러니까 합스부르크가 신성로마 제국이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천년경에 오토 1세 때. 그러니까 거의 8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소위 합스부르크가 주도의 신성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해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제가 또 독일 이야기할 텐데 이 라인 동맹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까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하고 나서 도량형 통일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그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게 여러 제국으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북쪽에서 남쪽 같은 신성로마 제국에 만약에 물건을 하나 수출한다 그러면 육로를 거치면서 연방 제국이 30개다 하면은 30개 국가를 지나면서 다 관세 물고 통과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물자 교류에 제약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냐 하면은 물론 나폴레옹이 만든 자기적인 어떤 동맹이었지만 이때 독일 소위 영방 국가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연합체 통일체를 만들어 보니 이렇게 좋은 점이 많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물자가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래서 라인 동맹을 이때 경험하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쪽 북부 프로이센의 그 유명한 재상이 누구예요?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이제 소위 나중에 관세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독일이 통일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쪼가리 나 있을 때는 물자도 통과하기 어렵고 사람도 통과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한 나라로 되니까 이래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때 이제 처음으로 독일이 경험을 하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어떤 전통이 생겼냐 하면은 1600초년도에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뭐라 그랬죠? 30년 전쟁. 1618년에서 1648년. 그러면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언론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게 뭐라 그랬죠? 베스트팔렌 조약. 그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가장 초기 근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외교에 의해서 전후 처리를 하고 국경 문제를 처리하고 하는 그런 관례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유럽에서 처음으로. 자, 이 전쟁도 유럽이 전체가 관련된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례에 따라서 이제 1814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이제 각국의 전쟁에 관련된 국가의 소위 외교 사절들이 모여가지고 비인에 모여가지고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의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빈 회의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털루 전쟁을 이때 이제 소위 회의를 무슨 2년간이냐 하느냐 이럴 텐데 1814년에 모였을 때는 이제 서로 이해가 다르니까 이때 주도했던 사람이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뭐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테르니라는 제상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한다고 모였는데 너무 이해가 서로 다르니까 맨날 이제 저녁 때마다 그 파티를 하고 그러니까 춤추고 놀고 이러면서 느슨하게 갔던 거죠. 뭐 결정은 안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엘바섬에 갔던 나폴레옹이 탈출해가지고 또 워털루 전쟁을 이렇게 하고 또 난리를 지기고 끝나면서 이제 15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2년간 끌다가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온 게 회의는 춤춘다. 막 이제 회의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무도회나 하고 파티나 하고 이러면서 회의는 춤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15년에 이제 소위 빈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의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제 메테르니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거든요. 그 오스트리아는 기본적으로 합스부르크가 그 왕정을 지향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소수가 지배하는 그런 소위 전제, 그죠? 민주정이 아닌 전제를 지지하는 나라잖아요. 전제. 그래서 이제 그 소위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 영국도 정치혁명을 이뤘다 하지만 입헌군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제로 다시 되돌아가자.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공연하게 일어나가지고 평온했던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덜쑤셔놨다. 그래가지고 메테르니 주도하에 혁명정의 세상으로 되돌아가자. 보수 반동.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프랑스와 대적해서 이기는데 기여했던 나라가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제 사국 동맹. 근데 이때 이제 또 프랑스가 외교를 잘해가지고 프랑스까지 들어가서 5국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협의하기는 앞으로는 이제 그 프랑스 같은 아주 전쟁을 일으킬 만한 강대국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서로 협조해가지고 통제를 하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5개국이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소위 서구의 어떤 전통, 지금도 우리 세계에 보면은 뭐 G6 개사코 이런 게 있잖아요. G2, G6 개사코, G20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나라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소위 그 서구의 전통이 이런 데부터 계속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구의 전통은 뭐냐면은 특별하게 강력한 슈퍼파워가 나오는 걸 계속 견제하는 어떤 그런 체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력한 나라들끼리 서로 그런 것들을 견제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질서를 끌고 나가자라는 게 이제 그래서 빈 체제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누르게 되는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유의 맛, 민족 이런 것들이 맛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쉽게 눌러집니까? 안 눌러지죠, 이제. 이제 그렇게 막 누르기 시작했는데, 자, 프랑스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나폴레옹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1830년에 7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제 루이 18세 갔다가 다음 샤를 10세로 가는데 샤를 10세라는 사람이 왕정 복구를 하고 다시 국민들을 누르려고 그래요. 귀족들한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귀족들이 다 재산 뺏기고 해외로 도망갔다 그랬죠. 그때 이제 그 귀족들이 되돌아오면서 샤를 10세가 그 귀족들한테 국가에서 돈을 막 물어주면서 오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피 흘려서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일어난 혁명이 1830년 7월 혁명입니다. 유명한 혁명이죠. 이 그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들라크루아가 그랬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래가지고 1830년의 그 혁명을 모토로 해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빅토르 위고가 썼던 레미제라블이죠. 장발장. 그것도 이 혁명이 1830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1832년에 또 소규모 또 그게 일어나요. 그때 그 국민들이 존경하던 총리가 죽으면서 그 장례식 때 일어났던 이제 그 시위를 배경으로 해서 실제 일어났던 걸 배경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만든 작품이 레미제라블이라는 건데 이제 민중들이 일어난 건데 다시 재차. 그게 이제 1830년 7월 혁명이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이제 여기에 그 이후에 왕을 누구로 했냐면은 루이 필립이라는 사람을 좀 자유주의적이고 그 온건한 공화주의자인 루이 필립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일반 평민들을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은데 소위 이제 소수의 귀족 중심의 또 정치를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투표를 선거를 하지만은 소위 재산 얼마 이상 이래서 인구의 3% 정도만이 참여하는 선거 이런 것들 완전한 어떤 그런 민주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1760년대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확 진행이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프랑스도 받아들여 가지고 이때 산업혁명이 전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진행이 된 거예요, 프랑스도. 그러면서 이제 소위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은 근로자나 그 소위 수공업에 종사하는 도시민들이 또 많이 경제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루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추진했지만은 전체 민중을 위한 그 개혁이라기보다는 소수의 귀족, 상층부 부르주아만을 위한 개혁을 하다 보니까 1848년에 소위 근로자들 중심으로 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유명한 1948년 2월 혁명입니다. 2월 혁명. 그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기억해 줄 만한 게 이 연도를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이 프랑스 혁명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진 두 차례의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나라의 소위 아까 말했던 자유, 민족 이런 개념들이 전파가 되면서 1848년 2월에 이제 프랑스에서 또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저라면서 이제 저때 프랑스에서 이제 그 소위 보통 선거, 일반 사람들 남자들이 성인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선거로 바뀌면서 이제 공화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의 그때는 친척이 되는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 3세로 다시 또 투표에 의해서 황제로 또 즉위하는 걸 가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데 이거 좀 흐릿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이제 유럽 지형이 바뀌는데 1848년에 이 보면은 여러 곳에서 파리에서 이제 7월 혁명,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또 에스파니아에서도 일어나고 또 포르투갈에서도 혁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메테르니가 있었던 그 반동의 중심이었던 비인에서도 일어나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일어나고 또 헝가리에서도 일어나고 폴란드 뭐 이쪽 프로이센에서 일어나고 유럽 전체에서 똑같은 혁명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혁명 정신이 이거 전 유럽을 휩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각국의 그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쪽 서유럽에서는 이제 혁명이 이제 연결되고 성공을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프로이센이나 이탈리아 이쪽, 오스트리아 이쪽은 짧게는 성공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 진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이쪽 소위 자유시민혁명은 이쪽에서 성공했는데 이쪽에서는 일어는 났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일종의 국가 체제로 가면서 이쪽이 이제 나중에는 파시즘으로 연결되고 군국주의로 연결돼가지고 전쟁으로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쪽은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났으나 자유주의 시민혁명이 일어났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동쪽은 이제 그래서 이쪽에 비해서 그 소위 시민
민주주의 정체가 상당히 뒤에 일어나게 되고 이쪽에서 이제 그래서 파시즘이 일어나고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일어났던 몇 가지 우리가 사건을 한번 보면은 이때는 이쪽 지역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이제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하고 있었는데 오스만 투르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에서 이루어냈던 개혁에서 뒤떠지고 하면서 이제는 힘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했던 자유, 민족 개념이 확 퍼지면서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 압제하에 있던 어디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그리스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발칸 반도인데 여기가 전부 다 오스만 투르크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유주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이 키오스 섬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반란을 일어났는데 오스만 투르크에서 학살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누구냐면 오디아드 일리아드 쓴 사람이 누구죠? 호메로스의 어떤 고향이라고 이끌어지는 곳인데 여기서 학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중들이 나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압제를 하니까 누가 이제 들고 일어나서 도와준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데서. 러시아는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이 끊임없는 부동항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자기 항구를 확보하려는 동기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자기네들하고 같이 종교를 믿는 정교, 그리스 정교 있으니까 그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이제 들어오니까 영국, 프랑스에서는 러시아가 갑자기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자기하고 충돌이 날까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도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프랑스가 참여하면서 그리스는 우리 문화 정신의 고향이야. 그죠? 고향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오스만 투르크에서 압제를 받고 있네. 그러면서 이쪽 지역의 소위 그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막 참여를 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낭만주의 대표적인 시인 바이런 이런 사람들, 시인, 문인 이런 사람들이 이 전쟁에 자발적으로 막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이기고 이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하나 보게 될 지역은 아까 저런 운동들이 자유민족이 이제 이쪽 남미 쪽에도 이제 막 퍼지게 되는 겁니다. 남미 쪽. 남미 쪽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 이제 한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에스파니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보면 에스파니아가 나폴레옹의 침공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워졌죠. 자기 나라도 막 게릴라전으로 싸워야 될 때니까 그때 여기서 소위 대륙에서 전해진 자유민족주의가 정해지면서 여기서도 이제 독립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독립운동의 주역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넘어와가지고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제가 뭐라 그랬죠? 크레올. 그죠? 와서 백인하고 원주민하고 혼혈인 뭐라 그랬죠? 메스티조족. 메스티조족인데 본국에서 넘어와가지고 그 후손, 그 자리에서 태어난 후손, 크레올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게 중요하게 그 미국에서 나온 게 멀로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멀로 선언. 멀로 선언이 뭡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때만 해도 1823년이니까 미국이 이제 독립한 후에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했냐면은 이쪽에서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있고 자기네들도 영국의 소나기부터 독립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 유럽 대륙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몰로 대통령이 선언을 한 거지. 우리는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에 간섭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간섭하지 마.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 대륙에서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일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일종의 고립주의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로 선언이라면은 고립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관여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멀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속셈은 그게 있었죠. 유럽 손대지 마. 우리가 이제 타치할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 그 정도로 선언할 만큼 강대국으로 갔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럼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을 손볼 수가 있는데 이때 별 이야기를 안 했던 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800년 자체가 적은 애들 지금 싸우기도 너무 바쁠 때니까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로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갖고
이쪽에 있던 남미 국가들이 소위 에스파냐가 이제 막 나폴레옹하고 싸우는데 정신 없을 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산 마르틴이라는 사람, 베네수엘라에서 보르발리 하는 두 사람이 일어나고 서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쪽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까 참 그 산업혁명에서 잠깐 까먹었던 게 아르헨티나가 여기 있는데 초기에는 이 나라가 별로 소외됐었다 그랬죠. 왜 소외됐었다 그랬죠? 남미 개발에서 여기가 별로 금이나 은이 안 나오고 여기는 전부 다 뭐다? 팜파스 그 초원지대였거든요. 방목 초하는데 이 나라가 뜨게 된 게 1800년대거든요. 이 나라하고 아까 뉴질랜드가 아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들이 도시로만 모여들잖아요. 그럼 도시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식량을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그때 이제 소위 고기, 육고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키워도 운송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오다가 다 썩어버리고 보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기선이라고 하는 그 배가 만들어지고 냉동고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나라가 확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가 일종의 유럽의 영국의 식량 공급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목축, 곡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때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에는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거기가 유럽에 필요한 식량을 다 대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동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